원효띠는 차트에 뭐 선 안 긋고 줄 안 긋고 보조집 안 넣고 그냥 보고 만 가지고 6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천억원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How to Trade BK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의 실력을 분석하려는 사람,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인 트레이딩 분야에서 적어도 알려진 트레이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원효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6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천억원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원효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원효띠가 예전에 Q&A를 한 게 있거든요. Q&A 방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트레이딩으로 막 100억 이상 벌게 되면 와 진짜 잘한다, 고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래 1, 2억까지는 뭐 하다못해 그래 10억 단위까지는 그래 운빨로 벌었다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헤이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지만 100억부터는 다르죠. 이거는 절대 운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무려 3000억이면 사실 말 다 했죠. 뭐 그냥 미치는 실력자예요. 이건 그냥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질문질답을 해준다? 이건 거의 뭐 성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씹어먹고 그냥 내 걸로 채워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똑같이 따라할 리가 없어요. 메시가 공차는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우리가 못 차죠. 하지만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시중에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좀 단편적인 부분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분인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장점도 있죠. 뭐 그 일부분을 매우 깊고 이제 자세하게 파고들어 하니까. 하지만 제 영상은 원효띠의 질문질답을 가져와서 올인원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이거 하나만 보셔도 게임 끝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효띠가 2021년도에 Q&A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진짜 수백 개의 질문이 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원효띠 백문백답이라고 해서 정리해둔 글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질답을 통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금 적용해도 뭐 괜찮을 것들만 라인업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 100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대한 추려서 한 20개 정도를 제가 추렸고요. 20개를 이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 공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멘탈적인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효띠라는 사람은 최소한 저보다 2년 이상은 그걸 먼저 알고 이미 의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Q&A 답변에서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차트 위주로 매매하라 라는 게, 일반 개미들은 정보나 호재들은 선취득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장 데이터를 깊게 참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시장 데이터라고 하면 롱숏의 뭐 청산비라든가 뭐 아니면 미책의 약정, 펀딩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자잘구레한 이제 뭐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우리가 미리 선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만 거의 보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시드를 이제 전체 시드 대비해서 한 20% 내외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이 시드를 조금만 사용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도 아마 리스크, 그러니까 청산에 대한 이 인식이 항상 기저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100% 돈을 불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청산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을 항상 남겨놓으면서 관리를 하셨던 걸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호재나 악재 같은 것들을 판단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세라는 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악재도 뚫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한다면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뉴스들은 다 씹어먹고 그냥 그대로 뚫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추세를 정말 많이 보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초반에 이렇게 강한 추세가 올라갈 때는 사실 여기서도 분명히 악재들이 있었겠죠. 어떤 무슨 사건들이 있었거나 사건이 일어나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왔던 것들을 다시 씹어먹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 추세가 강하게 지속될 때는 무슨 호재가 터졌다 한들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재나 악재 같은 거를 찾아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편입니다. 2021년도 초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죠? 도지코인 있었죠. 이 도지코인 이게 정말 그 호재 그 자체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냥 트위터에 글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진짜 폭등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에 맞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니까 더 이렇게 뜬 거고, 만약에 그 도지코인 같은 게 이런 데서 떠봐요. 전혀 안 먹히거든요.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호재 매매를 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우리는 호재를 찾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지 매도를 하는 경향이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개미들은 숏보다는 롱에 훨씬 더 좀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2022년 초반 이때쯤이었는데, 이때는 대표적인 하락 추세 때였죠. 이때 제가 어떤 걸 했었냐,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알트코인 지인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때 게임 관련된 P2E라고 하거든요. P2E 관련된 코인들을 제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P2E 자체만으로는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그때 엑시임 PDT 뭐 이런 것들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넷마블 코인, 지금은 완전히 마탱이와 가는 뭐 위믹스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저도 P2E 코인들 좀 건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호재가 나와도 어쨌든 비트가 망하면 추세가 강해버리니까 이걸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엄청 동의하는 편인 게, 추세가 강하면은 어떠한 반대의 호재나 악재가 떠도 그걸 씹어먹을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본연에 집중을 하는 게 내가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원효띠님은 저랑은 완전 다르게 손익비 같은 데 집착을 하지 않으셨대요. 손익비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높은 자리만 찾게 되다 보면은 큰 거,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게 되고, 한 방을 노리게 되면 이제 무리한 매매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 같은 자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저배율 복리 매매를 지향을 했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권투에서 잽잽잽 날리는 거 있죠. 손익비가 큰 것은 어느 정도 힘이 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었고, 잽잽잽을 쌓는 방식으로 자산을 많이 늘려갔다고 해요. 이게 사실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말하는 이제 스캘퍼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이 손익비에 집착을 하지 않고 높은 승률을 가져가면서 이제 복리 매매를 지향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랑은 성향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손익비 매매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 높은 승률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하루에 조금씩 먹어가는 방법을 계속 쓰셨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었던 게, 원효띠님은 이미 결과로 보여줘가지고 저까지 어떻게 뭐라고 이견을 달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다, 그리고 원효띠는 이러한 방식을 추구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거는 항상 지켰어요. 낮은 레버리지, 그리고 풀매수 풀매도를 좀 안 했다고 해요. 이게 결국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얼마나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고 했다는 게 그냥 Q&A 내용 답변 이런 데서 보면은 계속 보여요. 낮은 레버리지 쓴다, 애초에 청산을 안 당했다는 이 확고한 의지가 보이죠. 거기에 이제 풀매수 풀매도도 잘 안 했다고 해요. 처음에야 뭐 어떻게든 고레버리지 썼고 했겠지만, 이분은 결국은 자산이 1000억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자산이 일단 뭐 10억 단위 뭐 100억 단위 이렇게 되면은 사실 풀매수 풀매도가 어렵긴 해요. 거래소 창에 보면 이제 호가라는 게 보이죠. 사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을 다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격에 하는 물량이 그만큼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2만 불에 100억치를 사고 싶어. 그런데 2만 불에 팔려는 물량이 100억치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도 사실 많이 쓸 수도 없고, 너무 물량이 커지면은 당연히 레버리지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풀매수 풀매도도 아마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지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복리효과. 이런 말을 아예 답글에 썼거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0.87%씩 이제 수익을 냈대요. 그걸 3년을 계속 했다 보니까 600만 원이 3,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수익이죠. 0.87%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이거를 꾸준한 수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도 꾸준함이 중요하고, 공부도 꾸준함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 트레이딩도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아예 몸소 이제 실천해서 증명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제 단타 매매, 저는 그렇게 하는 매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아직 제가 가슴속으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는 멀었나 봅니다. 하루에 1%도 안 되는 이 수익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가져가느냐. 진짜 이걸 계속 하려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 살아남을 것, 이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정말 100% 동감을 하는 게, 어쨌든 무조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경험을 쌓아야 돼요.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과거 차트 뭐 백테스팅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해도 돼요. 해도 그게 분명히 공부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실전에 계속 이제 해보는 거랑은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거래해봐야 현타 오는 그 구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1% 먹었어. 10,000원 벌었네. 아 이거 씨 1당도 안 나오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 작은 수익도 안 나오고 정말 힘든 그 구간을 이겨내야 돼요. 그 구간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 수익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수익만 기하급수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내 실력 자체가 늘어요. 결국은 시간이 있으면 수익이 이런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금방 늘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하죠. 처음에는 진짜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벌다가도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퍼센테이지 복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진짜 해낸 사람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모네띠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조하던 거, 절대로 내가 시드가 작다고 진짜 시드 타령하시면 안 돼요. 이 시드 가지고도 충분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멘탈, 꾸준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드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멘탈 잡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까지 쓰게 되면은 꽤나 큰 금액의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진짜 많게 되면 뭐 한 30억, 40억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약간의 무빙, 0. 몇 %의 무빙만 해도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찍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지거든요. 한 틱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진짜 도박 같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 잡는 게 정말 힘든 편인데, 원래도 이분은 이걸 극복을 해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멘탈이 힘든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너무 명언이었어요. 통이 커지는 방법은 이제 일단 내 실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이 작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통을 늘리려기보다는 계속 이제 경험을 하고 승률을 높이고, 그러면은 이제 자산이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찍히는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커지든 작든 별로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왜냐면 2년 전에 제가 큰 돈을 잃을 때 마이너스 10% 찍히니까 진짜 마이너스 1억 딱 찍히더라고요. 내 총 시드가 1,000만원이었으면 10% 찍혔으면 100만원 정도는 그래 손절하자 이렇게 해서 손절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손절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한 억 단위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손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제가 그때 손절을 못 하다가 10%가 아니고 거의 뭐 75를 80% 이상 날려먹었죠. 거의 다 날려먹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좀 많이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연결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릇을 넓히지 못해가지고 이제 조바심이 난다, 소위 말해서 정체가 되는 구간이 온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또 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꾸준히 포지션을 잡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직 자산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실전 경험을 쌓아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말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직접적으로 리스크라는 말은 안 했어요. 리스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다 리스크에 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흐름되지 않으면은 뭐 손절을 친다던가, 뭐 유연한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비율을 쓰고 높은 승률을 가져가면서 낮은 레버리지, 풀매수 풀매도 지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이 멘탈적인 부분을 잡을 때 리스크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투자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게 투자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은 큰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그 욕심이 막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지양을 좀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잃지 않는 거에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남으려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돈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살아는 남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 마음가짐이 종이 한 끗 차이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차트 공부 부분을 넘어가서 일단 차트 자체를 정말 많이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0시간 이상씩도 봤었다고 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꾸준히 진입하면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감각을 쌓아가면서 차트를 계속 봤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차트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차트만 보기만 하면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지 이게 뭔지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내가 진짜 실제로 돈을 진짜 10만 원이라도 넣고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걸리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가 크게 돈을 날려먹었던 구간들, 또는 이제 큰 돈을 벌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실전으로 계속 차트를 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노하우도 쌓이는 거고. 그래서 차트 자체를 정말 많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뭐 실전에서 뭐 차트 패턴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뭐 차트 패턴도 배우고 무슨 되게 많잖아요. 뭐 사실 배울 거 뭐 다이버전스도 있고 뭐 지지 저항 뭐 추세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론적이거든요. 그 이론은 실전 차트에서 항상 이쁘게 이렇게 적용될 리가 만무해요. 지지를 끄던 뭐 추세선을 끄던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내가 이제 이쁘게 끄는다 하더라도 뭐 이게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이제 나갈 때도 있고, 선 끄었는데 이게 선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선을 끄었는데 이거 왜 나갔지,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막 생각 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 항상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전으로 내가 감각을 쌓으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서 이제 느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론 개념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패턴이 절대로 공통적으로 이쁘게 나올 리가 만무해요. 우리가 만약에 헤드앤숄더를 배웠어. 헤드앤숄더를 배웠는데 헤드앤숄더가 딱 이쁘게 이렇게만 나올까요? 진짜로? 이렇게만 안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못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전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고 대입해보고 직접 내가 해보면서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차트를 보는 눈이 확실히 빠르게 늡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말을 하게 되는데 과거 차트 공부도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안 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는 게 제일 좋다. 직접 겪어보지 않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백테스팅 해보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진짜로 내가 소위 뚝배기 깨져가면서 배워보면 그게 진짜로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저도 진짜 뚝배기 여러 번 깨져가면서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이론 공부를 따로 한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책도 잘 안 읽었어요. 책 읽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 이때는 비트코인 관련된 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때는 이제 주식책을 보면서 배웠었고 책도 사실 한두 권 읽었어요. 한두 권 읽었는데 그게 잘 들어와요?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뚝배기 깨지네. 저렇게 하니까 뚝배기 깨지네. 이러면서 저는 체감으로 하면서 했었고요. 그때는 유튜브도 많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두 분 계셨거든요. 한두 분 있어가지고 이분들 거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방송을 잘 안 켜. 그래서 진짜 거의 못 봤었어요. 그때는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죠. 이제 실전 감각 유지해라. 시장 분위기 차트 보면서 계속 유지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차트를 볼 때 이런 말 하죠. 차트 어떤 봉 봐야 되냐. 결국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이 말이 뭐냐면 뭘 가장 거래를 많이 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를 많이 하죠. 물론 오늘의 핫한 코인, 알트코인 이래가지고 엑시 인피니티 이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사람들이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배웠던 이런 이론들이 잘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와 연관지어서 확장을 해서 보면은 당연히 1시간 봉보다는 1봉에서 거래량도 많고 훨씬 더 차이가 나겠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 수가 많다는 거고 시장 참여자 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은 신뢰도가 올라간다. 내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차트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공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원혁띠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원혁띠는 차트에 선 안 긋고 줄 안 긋고 보조집 안 넣고 그냥 캔들만 보고 거래량만 가지고 본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차트에 선 안 긋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 돼요. 그분은 진짜 재능러기도 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재능러인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고 롤로 따지면 페이커고 축구로 따지면 메시급의 사람이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거래량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거래량이 높으면 일단 시총이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니까 신뢰도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 같은 거 제가 쓰는 이제 RSI나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을 차트에 안 그리는 이유는 3천억을 벌 정도면은 이런 이론을 정말 몰라서 안 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손으로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수학 풀 때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막 적어가면서 하잖아요. 빈종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한두 명의 천재들은 암산으로 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원혁띠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 차트에 이미 분석이 다 될 거예요. 저는 이거 1, 2억 번 사람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버는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억 이상부터는 진짜 실력자예요.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적는 이유는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굳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분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이 원혁띠 이분이 예전에 자산 규모가 작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배도 많이 치고 스캐핑도 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현물로 많이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너무 커지니까 당연히 분할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분할 없이 한 번에 진입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분할로 진입을 안 하거든요. 저는 분할로 진입을 안 한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선물하는 사람이 분할을 많이 할 경우에는 시드 규모 자체가 커지겠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또 100만 원을 들어가. 그러면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물은 탈 수 있겠지만 일단 시드 자체가 커지잖아요.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원혁띠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을 넣어놓은 겁니다. 시드 규모가 커지면은 청산가도 낮아지고요. 더 많은 시간을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더 좋은 자리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원혁띠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을 조금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공부했던 방법.
거 무조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 단면만 보지 않고 이성적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진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해요. 평소에도 밥 먹을 때도 차트에서 과거의 상황 같은 데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이성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최선의 판단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우리 소위 말해서 MBTI 같은 거 많이 보죠. 저는 이제 INTP거든요. NT 성향들이 아마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오뉴띠님도 NT이지 않을까. I인지 E인지 뭐 P인지 J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NT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어차피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렇게 말 다 해줘도 결국은 뭐 감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감이라고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확하게 뭔가 수치를 보여주거나 뭐 차트를 보여주거나 하면서 막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답글로 적은 거예요. 그냥 문답식의 형식을 제가 그냥 몇 개를 추려온 거라서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는 공부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알아가면 좋으니까 이게 오녀띠 매매법이라고 썼는데 사실 매매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트레이딩에 관한 철학이나 리스크 관리법, 차트 분석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법이라고는 했지만 좀 바이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코린 입장에서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번씩 다시 보면서 두고두고 곱 씹어보면은 어느 순간에 와닿는 부분 좀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2년 전에 이걸 봤을 때랑 지금 볼 때랑 너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해서 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누구나 오녀띠가 될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녀띠는 메시나 릅신이나 페이커급의 인물이에요. 적어도 이 시장에서는 그래요. 뭐 엄청난 노력도 있었겠지만 남들과 다른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가 어떻게 슛을 차는지 뭐 릅신이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페이커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맨날 보고 감탄하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매번 보면서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모녀띠의 질문 답변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딩에 임했는지 한번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 만들려고 찍은 거긴 하지만 제가 더 영상을 더 자주 볼 것 같아요. 요즘 좀 시간이 좀 많이 안 나가지고 열심히 못 찍었던 것 같은데 파이팅해서 최소한 주 1회 이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